자, 네 분의 후보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렬입니다. 이어서 원희룡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입니다. 네, 오늘 발언 순서와 좌석 배치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협의로 결정했고요. 마지막 토론이니만큼 후보들의 진면목 유감없이 발의해 주시고 페어플레이 멋지게 마무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을 적임자인 이유 자유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은 유승민 후보가 문을 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토론에 첫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화두를 던져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7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흘 전의 일이니까 아마 오늘쯤은 우리 윤 후보님이나 홍 후보님 제가 따라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선은 당원과 국민이 정하십니다. 여론조사와 당원 50%씩 해서. 근데 본선의 핵심은 뭐냐? 저는 중도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은 본선에 가면 자기 후보를 거의 다 찍을 겁니다. 결국은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수도권, 청년층, 여기에서 저는 우리 본선 승부가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유승민의 경우에 제가 저의 강점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저의 강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10년 넘게 개혁 보수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보수 중에는 누구보다도 중도 보수 확장성이 강하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토론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 시리즈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도덕성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저 유승민 22년간 정치하면서 도덕성,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는데 정말 아무 약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도 확장성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패 척결, 대장동 게이트 이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저는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1경 3검입니다. 검사 출신 세 분이 계시고 경제를 정말 평생 동안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도 우리 당이 검사 출신 너무 많은 것도 정말 문제라고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이 네 분 후보 중에 제가 좀 그렇고 아까 윤 후보님 선거가 정책만 갖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러시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세요. 근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가 중도층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냥 자기 후보 거의 찍을 겁니다. 근데 중도층은 젊은 층은 뭘 보고 찍을 거냐. 이분들한테는 저는 정책 공약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저런 식으로 나라를 움직이면 그게 내한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그거를 굉장히 저는 주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 후보님 아까 말씀 중에 선거가 정책으로 치르는 것만은 아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분께서 우리 윤 후보님하고 저 홍 후보님 두 분께서 막말, 쌍욕, 망언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는데 두 분 캠프에서 각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25개씩 막말, 망언 시리즈를 서로 공격을 하셨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홍 후보님은 윤 후보님을 25개의 망언 이런 시리즈로 26개. 26개입니까? 각자 25개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25개가 안 되죠. 아니, 근데 윤 후보님 캠프에서 또 25개로 공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 후보님께서 그 도덕성, 그거 하나는 이재명에 비해서 자신 있다 그러시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 같은 후보, 당의 후보 캠프에서 25개나 막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그 도덕성하고 직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님, 제가 잠깐 좀 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자꾸 가다 보면은 또
좀 저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선거는 당연히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도 확장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그 보면은 이제 저는 뭐 정치에 처음 이제 신인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우리 당에서 이제 오래 그 정치를 하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를테면 이제 이 민주당 정부의 이런 아주 고질적인 내로남불과 이 부패 카르텔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실은 정책을 보고 고개를 돌린 사람들도 많겠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내로남불을 보고 등을 돌린 그야말로 종전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많고 그리고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도 이분들이 등을 돌리면 따라서 이제 오게 돼 있는데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세 분 다 훌륭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물론 그렇다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훌륭한 또 정치 선배들이 계시지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담아서 중도 확장하는 데 조금 더 나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얼마 안 남았네. 또 하나는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거보다 훨씬 10배 이상이 되는 실제 빙산이 있고 이것이 뿌리가 깊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비리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에 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정치 구조가 이런 비리가 나오도록 방치하거나 그걸 제대로 규제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또 정치개혁의 이런 목소리에 국민들의 기대를 담을 때 그래도 새로이 등장하는 사람. 저도 여기 정치권에 올 때 우리 세 분 정치 선배님들께서 들어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와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중도 확장 문제에 대해서. 네, 중도 확장 문제를 제가 받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악몽이 생각납니다. 여기 계신 두 분, 다 독자 출마해서 야권 분열 대선을 치러가지고 결국 문재인 후보한테 표를 합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 분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과정이 있었죠. 우리 유승민 후보님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도 그때 대결했던 게 있고요. 네, 저는 안철수 후보와는 아무런 악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유승민 후보님의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 어떤 것은 중도 이끈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책상머리에 과거 개발 시대의 논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이나 지금 일선 현장 필드에서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중도층들이 경악할 만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중도와 수도권이 유승민 후보님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님 지금 4년 전 대선으로 돌아갑니다. 홍준표 후보님께서 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왜 지금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파퓰리스트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공감 없이 어떠한 공격도 잔인하게 해대고 어떤 거짓말도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또 이 무자비한 정권과 함께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이제 리스크가 많으신 거고요. 있든 없든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결국 공세로 몰아넣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책상에서의 이론 가지고 과연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홍 후보님 지금도 원팀 아랫사람 시키는 듯이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책도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서 아무런 연구도 안 하셨잖아요. 스스로 인정하셨잖아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저는 물론 대장동 비리와 이걸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대선에 승패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코치한다고 제가 파고들고 저한테 제보 주고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코치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직접 이재명과 1대1로 붙어야 4개월 동안 우리가 공격을 놓치지 않고 전국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 발언 시간 다 소진하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방금 원희룡 후보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 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4년 전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우리 원희룡 후보님이 몸담은 그 당에 원희룡 후보님이 뽑은 후보로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뽑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 팩트니까요. 우리 바른정당 같이 했고. 말씀하십시오. 바른정당. 제 답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지 듣겠습니다. 마십시오. 그 시간도 없으신 분이. 바른정당 같이 해놓고 자기가 뽑아놓고 인제 와가지고 4년 있다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철수와의 어떡합니까? 악연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룰을 좀 지켜주십시오. 룰을. 그리고 제가 왜 이재명 후보를 제가 이길 수 있느냐.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또 그 사람들 그 후보 결정되기 전에 이낙연 후보도 또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승민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제일 자기들은 껄끄럽고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그만큼 말했던 개혁 보수의 길을 걸어왔고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고 도덕성 아무 문제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유승민이 제일 강하다라는 걸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께서는 그 중도층이 보기에는 좀 너무 보수적인 후보들 아니냐, 너무 오른쪽에 치우친 후보들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 후보님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예. 사실 이번에 10여 차례 이상 토론을 했죠. 토론을 쭉 해보니까 유승민 후보의 정책은 정말 촘촘하고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들 중에서는 정책은 단연 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면 유승민 후보의 정책을 많이 참고할 생각입니다. 지금 중도 확장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2030의 지지가 어떤 조사에서 보면 젊은 층지가 저한테 50%까지 오 있는 예가 있습니다. 또 윤 후보님 요즘 뭐 내가 참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장성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님이 4년 전 대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원 후보님 바른정당에 우리 당 깨고 나가서 바른정당에서 이 내 당 지지율 4%밖에 안 되는 그 정당에서 당 재생시키느라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때 우리 당 깨고 나가셨지 않습니까? 4년 전 대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건 다 해서는 안 되고 아까는 이제 만약 후보가 되면 대장동 비리에 정통하시니까 TF 팀장을 맡아주실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안 맡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김진태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고 TF 팀장이 돼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윤 후보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 후보님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비판해도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내가 아니, 보지 그게 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 연합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개인 혼자서 한 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이라고 대통령이 지금 5년 네. 차에 들어가는데 네. 어떤 점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죠. 아니, 하도 많아서. 아니, 네.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시죠. 뭐 일단 경제 정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네. 소주성과 부동산 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산층들을 다 지금 절벽으로 내몰았고, 그죠? 원전 비리 그거는 네.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혼자 한 건 왜 아니죠. 검찰총장 하실 때 그 네. 끝까지 수사를 안 했습니까? 수사를 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또 나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그만하고 정치를 같이 하자고. 아니, 그래 있을 수 말씀하시면 있습니까? 안 되죠. 아니, 검찰총장 혼자 수사합니까? 인사를 저렇게 학살 인사를 해가지고 다들 그때 세 분이 페이스북에 글도 아니. 많이 올리셨던데.
울산시장 선거 거기에 네.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거는 비서관도 조사를 못했던데요? 아닙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지금 13명을 기소했는데 네. 그중에서 거의 한 10명 정도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입니다. 수석이 기소가 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죠? 정무수석이 기소가 됐죠. 잠시만요. 네. 예. 잠시만요. 홍준표 후보님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시고 계시는데 윤석열 후보 발언 시간이 다 됐기 네. 때문에 동의하시면 윤석열 후보에게 발언 시간을 주시고 홍 후보 발언 시간에서 차감해도 괜찮습니다. 동의하시면. 그만 묻겠습니다. 아이고, 유승민 괜히 후보한테 구출한 한번 걸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묻으셔가지고 할 얘기를 못하게 만드시네. 유승민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도 확장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모든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중도 확장성이 제가 제일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20대, 30대, 40대가 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홍 후보님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난 그거는 못 봤어요. 그럼 최근 걸 보셔야죠. 예. 최근 걸 봤는데도 못 봤는데 한 10초만 주시겠습니까? 또 말씀하십시오. 민주당.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아이고. 저도 17초밖에 안 남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재명하고 우리 4명 중에 누가 1대1 토론할 때 가장 경쟁이 있겠는지 그것만 한 마음속으로 상상해 주시고요. 우리 윤 의원님 부패 카르텔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아니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문재인 정권의 부패 카르텔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주도권 토론 때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하고 제가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저만 이기는 것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민심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 세 번째, 2030 세대의 확장성의 우위에 있다. 네 번째, 18개 분야의 160개 공약을 발표하고 준비된 후보다. 그리고 다섯 번째, 5선 국회의원이고 경남도지사 2번 했고 당대표 2번 했고 대선 후보까지 한 경륜과 지혜, 리더십, 추진력과 돌파력 이런 걸 보고 지금 우위에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내 후보 간의 자유 토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후보 간의 본선 전략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한 자리에서 아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내 후보 간의 자유 토론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도입한 방식이어서 후보들이 제대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지 혹시 논쟁이나 언쟁이나 말싸움으로 이게 변질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내 후보님들 발언 시간, 토론 규칙 잘 지켜주셨네요. 사회자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토론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많이 해보셨죠? 후보당 발언 시간 각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하는데 2명의 후보 이상에게 질문하시고 발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방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작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 홍 후보님 중도 확장성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중도 확장성이 보니까 민주당의 아주 확장성이 높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민주당 뭐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뭐 저는 한 9%라 그러면 거의 50% 가까우시고. 예. 근데 또 민주당 후보를 넣어서 다자간으로 할 때는 오히려 또 낮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재명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이재명이하고 그게- 1대1로 붙는데 네. 거기에 무슨 그 그건 역선택이란 말이 지금 나올 수가 우리 있습니까? 경선이지 실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그 표가 그대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이재명 생각하는 사람이 후보하고 없는데. 1대1로 경선 붙이는데 거기에 역선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하여튼- 지금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자, 민주당 그만하시죠. 지지층이 네. 24%가 알겠습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찍어줬어요. 저도 여기서 무슨 통계 수치 같은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예.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예. 저는 뭐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결국은 본선 때는 다른 데 찍을 꿔준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가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국가적인 이제 아젠다가 이 고령화에 대한 무슨 대책, 네. 또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빨리 제대로 올라타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를 또 다뤄야 되고, 또 우리 이제 뭐 국방개혁 같은 것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이제 그 기술 집약적인, 첨단 기술 집약적인 이런 거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이제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쭉 누적돼 온 게 우리 GDP가 이제 2,000조 되면은 한 1,0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국가 부채가. 근데 근데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이게 400조가 생겼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누적된 국가 부채가 600조인데 요 4년 반 동안 지금 400조를 지금 늘어났는데 이게 뭐 지금도 더 국채 발행해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아니 부채라는 게 뭐 숫자뿐인 거지 그게 뭐 자꾸 채권 국채 찍어가지고 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재정 관리요? 국가 이 부채 문제 이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지금 그거를 제가 뭐 경남지사 시절에 부채 관리를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첫째 재정점검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적정하냐 그걸 투입할 때도 점검하고 투입하고 난 뒤에도 비용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급 그러면 부족액을 잠깐만요. 냈습니다. 제가 지금 경남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국채를 과거에는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걸 중앙은행이 인수를 대부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한 채권 시장에서 그 국채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거 그냥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해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은행이 그냥 정부가 채권 발행하면 재정 필요가 있어갖고 국채 발행하면 그거를 금융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지 않죠. 예, 왜 그러죠? 정부의 재정, 그게 무분별한 재정 확장 정책이죠. 네. 무분별하게 그렇게 재정 확장을 우리 하면 안 되죠. 전문가이신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부채는 뭐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중앙은행의 그 국채 그 예. 인수를 직접 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중앙은행이 어떻게 그거는 시장에 가서 사면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지. 네. 중앙은행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 직접 그거 다 살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나중에 그걸 무슨 수로 다 감당을 합니까? 미국 같은 데는 저 중앙은행 연방 예. 저 중앙은행이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 국채들을 금융시장에서 팔기도 해서 외국도 막 사가는데 그 소화가 안 된 것들을 중앙은행이 바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미국하고 우리는 정말 국채에 관한 한 비교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국채를 아무리 발행해도 관계가 없는 나라고요. 그게 기축통화국이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재정이든 국채든 뭐든 그거는 그렇게 건전한 규율을 어겼다가는 우리나라의 큰일 나겠죠. 국가 신인도에 바로 결정적인 타격이 그리고 오는데 또 하나가 예. 중앙은행이 국채 발행된 국채를 막바로 인수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중앙은행이 상당히 정치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정치화되면은 그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든가 또 이 중립적인 그 통화 신용 정책에 문제가 생기겠죠. 부실화되는 거죠. 네. 중앙은행 자체가 부실화되는 거죠. 제가 거기에 네, 답변해 말씀하시죠. 볼까요? 저한테 주시면. 예. 이게 이재명의 수많은 그 수법 중에 부채를 화폐화하는 겁니다. 네. 부채라는 것은 실물 경제에서 가치를 생산해서 이것을 갚아서 금융과 실물이 같이 돌아가게 해야 경제가 건전하게 앞으로 가는 거고 그게 부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투자로서. 근데 부채를 화폐화하게 되면요. 화폐는 상환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강제로 통용시켰는데 이거는 국가 경제 전체와
국민들에게 물가 인상이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서 경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을 해올 때 뭐 외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디 저 외채를 많이 이제 빌려다 쓰고 또 재정 적자도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 저 외채를 가져오고 또 적자 재정으로 해서 생긴 채무는 전부 뭘 했습니까? 우리 SOC라든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자산에다가 그 자산 구입에 투자하는 데 썼는데 이거를 돈을 발행을 해가지고 저 국채를 발행하고 이 화폐를 가지고 그 뭐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이 소위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투자 자산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로보님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건데요. 네. 이 이재명의 정책의 핵심을 찌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만능주의고요, 권력 만능주의고요. 또 하나는 목돈을 푼돈으로 만들어서 이걸 흐트러뜨리는데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돈은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런 국가 재정 관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4차 산업혁명 같은 거 돈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유 후보께서도 근데 윤 후보님께서는 네. 그걸 그럼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안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선진국도 우리가 지금 국가 그 GDP 대비 5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일본이 200%다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선진국은 벌써 영국이다 뭐 독일이다 이런 나라들은 벌써 이게 누적 기간이 100년이 넘습니다. 한 거의 200년 가까이 되고 우리는 지금 70년 동안 600조 누적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이걸 400조를 지금 만들어냈고 예. 이 부채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네. 수십 년간 쌓인 자산 축적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대통령이 아니에요. 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꼭 지금 이재명 같은 방식에 또 민주당 같은 방식에 아니 우리나라 국가 부채 낮다. 이거 200%까지 돼도 전혀 문제 없다 하는 방식에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실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로만 써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식의 방식은 어떻게 부채를 동결하거나 저감하시겠다는 그 방식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아까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뭐 재정 준칙도 있고요. 예, 예. 어쨌든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예. 그 말씀 어떻게 줄입니까? 아니 그게 말씀하신 재정 준칙하고 예. 그리고 저 지출 구조 조정 같은 거를 잘 해서 예. 어쨌든 그 세수 범위 내에서 예. 재정 범위 내에서 써야지 자꾸 이게 부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부채를 막 발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경기 불황 때 정부의 역할은 그런 없는 겁니까? 아, 그럴 때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하고 났으면은 또 미래에 쓸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긴축을 해야죠. 전문 분야 아닌데 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한번 여쭤보는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지금 끝났네요. 네, 제 사회자 직권으로 발언 시간 15초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질문하십시오. 아니 뭐 제가 다른 걸 하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짧게요. 예, 시간이 나중에 없어서 하세요. 질문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홍준표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에 네. 답변으로 가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도권 토론 유승민 윤석열 후보 순서 저죠? 받고요. 예, 네. 유승민 후보님한테 한번 잠시만요. 묻겠습니다. 늘 지금 가장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다음 주도권 토론은요, 홍준표 후보가 아니고 원희룡 후보고요. 예. 제 순서 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못다 하신 질문과 답변을 윤석열 후보와 주도권 토론 시간에 소화해달라는 그런 당부였었고요. 자, 주도권 토론. 원희룡 저한테 후보 남은 10분. 시간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가리고 계셔가지고. 예. 아니 10분 남아 계시죠. 자, 10분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중간 후보. 그게, 예. 네, 주도권 토론. 알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지지 호소문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다, 승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한계가 저거구나 라고 오히려 거꾸로 느꼈습니다. 캠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뼈아픈 그 패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보다 몇 배나 더 간교하고 몇 배나 더 무자비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꺾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라도 할 거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기존의 기득권자들을 괴롭히기라도 해줄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또 확고한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밀고 당기는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문재인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아까 중도층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막연한 중도층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세력 중에도 지지층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은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고 아주 지금 격앙돼 있고요. 여기에서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노선을 채택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단순히 무당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어쩌면 반 이재명 연합 전선을 통해서 보다 원래 그 처음에 정계 입문하실 때 하셨던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봅니다. 그것은 민주당 지지층 안철수 다 포함하는 이게 돼야 될 거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기겠다라는 게 사실 그 층들을 향해서는 전혀 그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반대의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 미스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니요. 이 선거가 정권 교체가 아니고 문재인 새로운-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전략적 미스를 아니죠. 겨냥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명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아마 이 대장동 사건이 없었으면 문 대통령하고 관계를 딱 끊고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자기 노선을 잡았을 수 있는데 지금 서로 그 연합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니까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럼 문재인 정권이라는 말은 언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재명만 언급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단어의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은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다라는 민주당 지지층 그쪽이 지금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취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저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기는 심하게 말하면 거의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택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과의 논쟁 말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누구를 가장 잘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그럼 잘 우리 모르고 국민의힘이 지금 과거에는 민주당이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하다가 지금 이제 정권 교체 그런 이제 불씨가 잠깐요.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정도로 하고 끊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님. 네. 자, 이재명 후보와 아까 TF 팀장 말씀하시는데 아직 경선 중에 그런 말씀은 난 실례라고 보고요. 제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TF 팀장 임명하면 받으실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그런데 그럴 리가 TF가 없죠. 해줄 역할이 있는 게 있고 예. 후보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1대1 15일 5일부터 바로 붙어야 될 텐데 이재명 후보를 비리면 부비리 올가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봐 주시죠. 그건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입니까? 그걸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자, 만약에 저라면 예. 2009년에 왜 국제마피아파 변론을 두 건씩이나 했냐? 이런 것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그렇습니까?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변호사는 돈만 주면 하는 고용된 총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형사변론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 이외에 국제마피아파를 변론하고 활동을 해본 일이 없는데 거기를 매번 선거 때마다 수행비서로 쓰고 지금
수행 비서도 그렇게 국자 마피아파를 쓰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문제죠. 변론하는 좋습니다. 문제하고 예. 제 그 주도권이니까요. 뒤에 이제 사람하고 연합하는 문제, 그건 별개의 자, 제 문제죠. 주도권이니까.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을 잘 모르고 이재명을 가볍게 보고 정책이나 비리도 연구 안 하는 그런, 물론 앞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정권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없는 일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준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막상 우리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냥 인기를 보고 또는 어디가 될 것 같은가 이런 걸 가지고 선택했던 것이 과연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시커먼 어둠과 위험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그냥 어쩌면 자기 자신의 희망사항을 위주로 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게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저는 굉장히 중대한 국민에 부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토론이 사실 10번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판에 특히 홍 후보님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왔습니다만은 우리 내부 싸움으로 가지고 그냥 우리 내부끼리 밀어내면 그다음 정권 교체가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간절함이 부족하고 저는 전략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리스크와 이재명이라는 이 실체 그리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 온갖 공작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좀 한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통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장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내 두 발로 1인 시위로 걷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대장동이 끝난 게 아니다.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지금 유유히 빠져나가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가긴 어딜 가느냐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대장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1인 시위 걷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 나는 원팀이라고 하셨으니까 5일까지 하실 일도 없잖아요.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11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경선 선거운동을 하러 다녀야죠.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원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11월 4일 아마 저녁 6시까지죠. 네, 좋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내일부터 당장 일정이 있고요. 예. 원 의원님, 저는 후보가 되면 네. 제가 청와대 앞에 멍석 깔아놓고 예. 일단 저 문재인 대통령 보고 대장동 이거 특검 받아라. 안 예. 받으면 당신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예. 제가 시위해서 예. 특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글쎄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게 과연 대장동에 지금 어제 대장동 가서 지금 청와대까지 가신다고 그랬는데 네. 글쎄 그게 얼마나 대장동 사건을 특검으로 끌고 가고 하는데 효과적인 건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국민들께서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이름을 붙여주시지만 네.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일타 공격수고요. 대장동을 이재명의 무덤으로 만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도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를 기획은 세우고 있는데 네. 그게 내일 가시는데 제가 통행하는 것이 그래서 일정을 난 변경까지 즉답을 가면서.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동안 내부 싸움에만 몰두되어 있는 그 점을 보면서 저는 통탄을 했고 이재명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국민들 앞에 한 예언 저는 실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예. 25초가 남았죠? 네. 네. 홍준표 후보님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기 공약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데 원팀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간 다 됐네요. 말씀하십시오. 시간 다 됐어요. 자, 사회자 직권으로요. 홍준표 후보 끝났어. 답변 시간 15초 드리겠습니다. 같은 후보가 그건 역겹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역겹습니까? 아니, 질문 자체가 역겨웠다는 겁니다. 질문이 질문이 역겹습니까? 공약에 그렇습니다. 대한 질문이? 아니, 공약이 아니고 마치 기둥기 하나 꺼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상대방을 당혹시키려고 하는 거. 전혀 당황하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하는 질문 자체가 저는 역겨웠다는 네, 걸 그냥 됐습니다. 가볍게 사과를 하면 됐습니다. 사실 원팀이 쉽게 된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물론 네. 앞으로 저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그런 자세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 진행해봤고요. 이어서 홍준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또 얘기 나오고 이상한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불가피하게 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최근 조사에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책임론 이재명 책임있다 53.2%, 국힘당 관련 법조인 등 책임이다 37.4%. 이재명 책임이 있겠죠? 이재명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지난번에 윤 후보님 법적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 뻔한 거지. 자, 그 다음 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검찰 고발 사주 문건 의혹 네. 윤석열 후보 책임있다 47.1%,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격이다 33.3%.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런 희한한 통계만 또 뽑으셨네. 거기 보면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 통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얘기하십니까? 윤 후보님. 네? 이거 아마 저도 이거 많이 조사는 봤어요. 처음 한 거로 제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건 뭐 10월 여러 군데에서 26일, 10월 27일에 KSOI에서 처음 한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KSOI가 모든 여론조사 기관 KSOI가 그 민주당하고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잘 나오는 그러면 여론조사 잘 안 나오죠. 제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KBS 팩트를 여론조사입니다. 갖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무슨 아니, 이걸 안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물으시려고. 뭐 다 이상한 가지고 뭐 오셨네.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겁니다. 저 수준을 오늘 좀 높여서 마지막 하시죠.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네. 좋은 말로 합시다. 자, 유승민 후보님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늘 이걸 내가 물어보고 하는데 차기 정부의 여건은 매우 저는 힘든 정부가 될 것으로 네. 봅니다. 마치 IMF 이후에 DJ 정부처럼 그런 힘든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예. 제가 또 말씀드린 거 퍼펙트 스톰도 이제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기 정부가 처한 조건을 보면 미중 패권에서 우리가 어디를 처신할 것이냐. 원자재난 있고 코로나 위기 내외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지 않습니까? 정부 국가는 텅 비고 빚만 지금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180석이고 국회 구조가 돼 있는데 예. 대통령이 진짜 운신하기 굉장히 어렵지 예.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한민국 지금 갈등이 좌우로 딱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유 후보님, 예. 예. 유 후보님, 예. 내가 참 오늘 실수 많이 하네요. 유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예. 제가 대통령이 되었던 예. 겁니다. 제가 예.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예. 왜냐하면 이 경제 상황이 제일 저는 이거를 촉발하는 방아쇠는 미국의 지난 말씀하셨던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11월에 뭐 거의 올린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거든요. 예. 통화량이 환수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이고 무슨 난리가 칠지 모르고요. 우리는 이미 시한폭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도 한 1,000조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하고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 부채가 한 5,000조쯤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는 부채와 금융과 자본시장 이 약한 연결고리가 한번 터지면 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정치인이 함부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그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예, 예. 다음 정부는 그런 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아주 비상 플랜을 예. 바로 집권 초기에 갖고 운영을 해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홍 후보님께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바로 만들겠다. 예, 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는 선택할 옵션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예, 예. 미국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기축통화국이. 기축통화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홍 후보님,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여당이 되면 바로 닥칠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가 정말 IMF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저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는 내 절대 안 해. 이런 자세는 안 되고 주식 공매도처럼요. 공매도는 생각 바꾸셨습니까? 예, 아니. 그거 아직 안 바꾸셨습니까? 예, 예,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 그건 너무 극단적인 정책 너무 많이 하시는데, 완전 공매도 완전 폐지에다가, 정시 100%에다가, 그래가지고 중도층표를 얻겠습니까? 얻으려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후보가 되시면 또 정책 바꾼다고요. 그거는 당하고 또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저희 당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후보가 전부 고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대선 후보가 되면, 예. 대선 후보가 당대표보다 위에 우선하는 사람인데, 대선 후보가 되면 자기가 그 정책책임을 다 꾸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죠. 대통령 후보가 만기 칠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 후보가 되면 당에서 또 정책팀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이죠. 그리고 당 차원에서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약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국민과 당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좋다고 후보로 뽑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철학이나 정책이나 그런 걸 다 보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 후보님 주도권 토론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씁니다만 저는 홍 후보님 정책적으로 너무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 그래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한테 물으세요. 자,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정치 지도자의 자격은 저는 리더십, 해안, 설득력, 통찰력, 추진력 이 정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음 대통령은 네. 개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혁을 하려면 우리 180석 야당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상대로 네. 개혁을 하려면 처음 2년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해안 총찰력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네. 다 중요한데 저는 개혁을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공공개혁이든 뭐든지 저는 야당을 상대로 나라가 진짜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하려면 야당을 상대로 설득하는 힘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당 원내대표 할 때 제가 청와대에서 엄청 깨지면서 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우윤근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상대로 정말 너무나 힘든 개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저 180석을 저 사람들을 국민 여론의 힘을 입어서 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음이 좀 상하셨던 분인데 제가 유감평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그래 하고 사실 이제 이재명의 제일 문제가 대장동 게이트도 게이트지만은 저는 파퓰리스트라고. 그렇습니다. 예? 소위 기본 시리즈를 내세우는데 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급행열차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완행열차였다면 이재명은 급행열차다. 나라를 부채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다. 내 그런 말씀을 한번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붙는데 대장동 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재정을 파탄낼 경기도의 자배서라고 내가 한번 명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도 과거 1980년대 본인이 그 개천에서 용날 때의 그 시대의 가치에 갇혀 계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은 1980년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완행열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정책의 준비가 안 된 것을 당을 의지하시는데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공약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이해,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지난 대선 때는 당에서 공약을 전혀 만들어준 일이 없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는. 당 정책에서 그럼 공약을. 이번에는 당에서 해줄 거니까 좀 나을 거다 생각하시는 그게 거군요.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당 생각이 접목이 돼야죠. 제 것만 옳다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마 생각은 내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 빈깡통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 토론에 적합하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네. 네, 네. 자, 홍준표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다 쓰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주도권 토론은 유승민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책 질의하기 전에 윤 후보님, 이거는 정말 좀 불상사에 관한 건데요. 불미스러운 일에 관한 건데, 그저께 춘천에서 토론할 때, 또 어제 여의도 KBS 앞에서 윤 후보님 캠프 측 관계자가 저희 캠프 측 도와주는 지지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응원한다고 이렇게 자리를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춘천에서도 폭행이 있었고, 여의도 어젯밤에도 폭행이 있었어요. 그거 좀 후보로서 좀 그 폭행당한 분들도 다 우리 당 어제요? 지지자. 어제 뭐 여의도에서 뭘 했나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어제 얘기는 못 춘천 들었고.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춘천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제 말씀은 제가 그걸 뭐 윤석열 후보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윤 후보님 직접 폭행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윤 후보님 캠프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 다 우리 저희 캠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캠프 아니 그러면 사람은 거기 의혹을 와가지고 말렸다고 거기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캠프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캠프 사람이 거길 왜 오겠습니까? 그럼 지지자들이 그냥 오시는 거죠. 그래서 캠프 관계자가 그거를 말렸고 뭐 큰 충돌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저는 그런 들었는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그걸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를 자리에서 후보가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중한 시간에 아니, 우리 캠프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사과 안 말렸다고 하시겠다면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반도체 미래도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님께서 저는 우리나라 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반도체가 전부 다 경기도에 충청도 일부하고 몰려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남부 경제권,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역에 지어 가지고 지방에 광주고 대구고 부산이고 전주고 이 지방대 학생들 취업도 하고 지방 경제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윤 후보님이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거를 아니 전력을 어디서 끌어쓰냐 또 위치가 뭐 지리산 제일 꼭대기에 짓느냐 이러시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이 반도체 미래도시 남부 경제권에 짓는 거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우리 후보님께서 공약을 내셨으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예. 좀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된다 하고 좀 실현 가능성이 그래, 말이 안 있어야 된다고 된다. 생각하시는 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 면에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력 때문에. 전력뿐만 아니라 입지도 그렇고 전력 가지고도 굉장히 그때 그렇죠. 비판을 전력도 하셨더라고요.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는 아니, 건 그럼 전력이 잠깐만요. 안 그러면 나오는 경기도에다가 반도체 공장 증설하는 거는 전력 문제가 괜찮고 남부에 짓는 거는 전력 문제 때문에 안 됩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평택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도 아니, 그래서. 당진에서 가지고 오는데 송전선 예. 만드는 데만 완공시키는 데만 14년이 걸렸다고 하고. 윤 후보님은 그러면 하기 때문에 얘기를 윤 후보님은 영남, 호남 이 지방 경제의 네. 어려움에 대해서 윤 후보님은 대안이 뭡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안은 이미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어떤 이야기? 정책에 대해서 저하고 광주나 대구나 뭐 부산 가서 토론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요, 하나라도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 지방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그 지역에 기존에 있는 비교 위에 있는 산업들을 좀 더 기존의 산업들을 더 경쟁력을 높이겠다? 경쟁력도 높이고 또 각 지역마다 어디는 로봇, 어디는 AI 뭐 그거 지금 수소 이런 문재인 식으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다 하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다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남부에 새로 이렇게 네.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한다는데 그거를 전력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윤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비핵화가 진전되면 북한에다가 첨단 산업을 기지를 짓겠다 이러셨어요. 아니 북한의 첨단 산업 기지를 북한 어디다가 무슨 전력으로 지을 겁니까? 북한에는 첨단 산업 기지를 지으면서 우리 남북 경제권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는데 전력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반대한 건 아니고요. 그때 입지를 어디를 왜냐하면 민간 50조에다가 재정 50조 해가지고 100조를 투입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예, 대한 예. 그 현실성을 제가 물어본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 다른 아주 소프트한 공약 정책으로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 후보님 반려인이시죠? 네. 예. 댁에서 강아지도 기르시고 네. 고양이도 기르시고. 네. 근데 윤 후보님 공약 중에 이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은 아직 발표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준비는 하나. 돼 있는데. 네, 준비는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발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께서 우리 당이 마련한 그 무슨 라방 토크쇼, 네. 올데이 라방 토크쇼에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니까 윤 후보님께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반대하지만 예.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하는 예. 거에 대해서는 예. 또 많은 분들의 예. 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반려동물을 네. 이 키우고 사랑하고 하는 반려인 인구가 한 1,500만 좀 되거든요. 네, 네. 그래 이분들은 이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단 말입니다. 아니, 뭐 저도 근데 반대하죠.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예.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 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저는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반대하고 예.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셔야지. 이걸 개인의 제 입장으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럼 반대하는 걸 공약으로는 못 내겠다.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좀 여러 사람들의 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들거든요. 네. 주사 맞히고 뭐 오늘 또 누가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이발하는데 만 원하고 이발 하는데 우리 그 강아지는 그 미용하는데 7만 5천 원 줬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동물병원이 이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지금 공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돼요. 네네. 그래서 좀 일단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을 다 등록제도 하고 예. 일단 관리를 다 예, 하고 예.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보험 문제도 좀 해야 되는. 저는 민간보험을 국가보험을 할 수는 없고요. 네. 민간보험을 장려하는 네. 그런 정책적인 저도 뭐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보도 중에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오늘 보도 중에 홍 후보님, F-35가 미국에서 국방부하고 미국 공군이 F-35가 네바다 사막에 F-35A에다가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B-61-12 전술 핵무기를 벙커바스터를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게 김정은의 은신처를 딱 공격하기 좋은 무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제 지역구에 대구 동구 K2에 F-15K가 60대가 있습니다. 요번에 청주기지에 F-35가 40대 이제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 전술 핵무기를 공대지를 할 수 있는 벙커바스터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비행기는 우리가 전투기는 국민 세금으로 100대나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핵 공유가 안 되면 거기에 김정은을 딱 때릴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장착을 못 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공유를 홍 의원님이나 저는 이제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핵 공유를 반대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F-35K를 이 비싼 세금으로 이렇게 사놓고 40대를 사가지고 청주기지에 두고 F-15K를 60대나 대구 기지에 두고 이랬는데
우리가 왜 김정은의 은신처나 북한이 지하시설에 핵무기를 숨겨놓은 이런 거를 우리가 만약 뭔가 탐지를 하면 때리는 그 핵공유를 왜 반대하십니까, 윤 후보님? 반대를 핵공유가 예.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핵공유를 반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 뭐냐면 지금 현실성이 없는 정책과 공약을 말씀하시기 아니, 때문에 그걸 왜 현실성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국내 법이라든가 또는 NPT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유럽식의 핵공유도 저게 말이 핵공유지 저거는 정치적인 어떤 아닙니다, 윤 후보님. 에스크로우가 제가 윤 후보님,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나토식 핵공유라는 거를 법적인 지금 법적인 이 보도가 네. 미국 국방부가 미국 공군이 F-35A에 네. 예? 전술 핵무기를 해가지고 벙커버스 타는 네. 김정은이나 지하 핵시설 타격할 수 있는 거를 네. 바로 나토의 5개 핵공유하는 나라에 네. 바로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토식 핵공유가 그런 식으로 그 말씀하시면 그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나토식 핵공유는 법적인 핵공유는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인 에스크로우고요. 아니요, 미국하고 현실성이 나토가 없습니다. 협정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그런 왜? 거는 저 미국 제하에서 그걸 주장하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있지만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 어떻게 입장은- 그러십니까? 핵공유는 핵 배치고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네. 김정은 은신처는요. 예, 제가 한두 무게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어머님한테 대형 폭탄으로 얼마든지 매몰시킬 수 있습니다. 저 토론의 룰을 지켜주십시오, 어느 어머님. 네, 오늘 저 후보님들께서 워낙에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전체 토론 시간에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발언 시간 말미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유 토론에 이어서 네 분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당원 투표를 앞둔 마지막 토론이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 토론 치열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정책 이슈들도 꽤 의미 있게 오늘 다뤄졌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내일 당원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각 후보님들께 1분 1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 대미를 장식하는 마무리 발언은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가요? 위대한 대한민국은 거짓말과 선심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원희룡의 일감 주도 성장과 국가 찬스 기회복지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이깁니다. 이재명은 진보도 좌파도 아닙니다. 거대하고 추악한 게이트 세력일 뿐입니다. 이재명의 교활한 가짜 얼굴을 벗기고 승리를 거둘 사람은 저 원희룡 뿐입니다. 여론조사도 원희룡이 이재명을 이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5일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할 소식은 국민의힘 후보로 원희룡이 뽑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원희룡을 찍으면 원희룡이 되고 원희룡은 이재명을 잡습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원희룡을 본선 링에 4개월 동안에 이재명과의 1대1 대결에 여러분 선수로 출전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 마무리 발언 들어봤고요. 다음 홍준표 후보의 이번 마지막 TV 토론의 마지막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대세가 모두 홍준표로 굳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확실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 세 후보님들 잘 모시고 원팀으로 정권 교체를 꼭 하겠습니다. 다른 세 분 후보님들은 앞으로 기회가 또 있겠지만 저는 이번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주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확실히 이길 후보, 100% 승리를 가져올 후보는 홍준표 뿐이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고 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이 되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 약자를 위한 그런 푸근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를 찍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홍준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역시 마지막 TV 토론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순서 유승민 후보께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 민심에서 저 유승민에 대한 지지가 급속하게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지하시는 후보가 그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는 게 이게 지금 목표가 아닙니다. 누가 어느 후보가 우리 4명 중에 민주당 후보를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3월 9일 날 내년 본선에서 여러분에게 정권교체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우리 보수가 저 사이비 진보들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을 더 잘 살고 더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그거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개 숙여 호소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유승민을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이재명을 꺾겠습니다. 도덕성 정책 토론에서 이재명을 압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정권교체 열망 반드시 풀어드리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는 그런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10초 듣겠습니다. 네. 16번에 걸쳐 우리 당의 이 경선 토론을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열띤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각자의 그 경쟁력을 보여주신 우리 동료 후보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윤석열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다 보아오셨지만 절대 권력과 불의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에 충성했습니다. 지금 이 불의와 위선의 이 정권을 교체해서 국민들께 정말 주권을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고 또 법치와 상식과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고 경제의 번영을 일으키는 토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그 승리의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 펼쳐주신 4분 후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이제 피니시 라인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지명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최종 후보로 발표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